네, 키워드로 유형 잡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집단 내 규준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저희가 규준에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집단 내 규준이라고 했습니다. 자, 집단 내 규준이라고 나오거나 어떨 때는 이렇게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을 이렇게 주어지고 시작한 회차도 있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집단 내 규준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잘 나오고 얘는 보니까 빈출이 굉장히 빈출이에요. 해년마다 나오고 지금 1회차에서는 뜬금없이 발달 규준을 물어봤기 때문에 2회차, 3회차에는 열려있는 아주 빈출 중에 빈출이다 라고 잡고 가시고 자, 저희가 암기 팁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야 될 수칙이나 그런 규칙 이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우는 방법 어떻게 말씀드렸죠? 표백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빨래방이나 그런 세탁기를 쓸 때 집단이기 때문에 표백제가 2배로 들어서 표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표가 2개네. 자, 그랬을 때 점등 과 소등이 중요하다. 갑자기 막 집단 생활할 때 정말 이렇게 막 시차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생활 리듬이 안 맞을 때 갑자기 막 눈치도 없이 막 불을 켜고 막 이러면은 눈뽕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굳이 기숙사나 이렇게 혼숙이라고 하나요?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 갈 때 보면은 집단 내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표백이 많이 들고 자, 표가 2개라서 점등, 소등에 이제 조금 각별하게 유의를 해라. 그래서 100분위 점수는 100명 중에 100분의 중에 나의 위치는 어딜까? 그래서 100분은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자, 내가 중요하다. 자,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100분율로 100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분율로 표시를 하겠죠. 자, 그리고 표준 점수에서 중요한 포인트,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나타낸다. 자, 그리고 표준 등급, 원점수 포인트인데, 자, 얘는 뭐 추가로, 서비스로 이렇게 후광 효과를 누리기 위해 스테나인 점수라고 하며, 스테인글라스 아닙니다. 스테나인 점수라고도 하며, 원점수를 비율에 따라 1에서 9등급. 항상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모의고사나 이런 거 수능 볼 때 이렇게 등급제잖아요. 그래서 1에서 9등급에 나누어서 표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 3등급 이내는 수도권이고 뭐 4등급, 5등급부터는 뭐 이제 예체능 아니고서는 이제 뭐 천왕권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집단 내 규준 기억해 주시면서 이런 문제 패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제가 누락을 시킨 게 아니라 2번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0분위 점수, 뭐 표준 점수, 표준 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된 답안이 같은 문제라서 이제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보지 않고 세 번째, 3번 문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규준 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표본 추출 방법 해서 제가 커피 추출 방법도 모르는데 표본 추출 방법은 또 뭔 소리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24년 1회차에 새롭게 나오고 사실 뭐 여러 규준에서 나올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규준에서는 분명히 한 문제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나올지는 제가 무당이 아닌 이상 맞출 수가 없기에 저희가 연습을 다 하셔야 된다. 자, 표준 추출 방법에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대요. 자, 그랬을 때 확률 표집 방법 또는 규준 표집 방법에서 이렇게 2가지가 주어지지 않고 어떤 문제에서는 규준 표집 방법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확률 표집이다, 비확률 표집이다 라고 해서 표집이다라는 말이 일단은 어렵지만 저희가 뭐 국회의사당의 집을 생각하시던지 어쨌든 표를 모을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확률 표집. 저희가 확률의 당첨.
자, 분양을 받았을 때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것은 저층부, 단층집이다 라고 해서 암기 팁을 써두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규준 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확률 표집을 보시면, 자, 일단 단층집이라고는 썼습니다. 자, 제가 늘 말하는 정제동 사태, 정제동은 아는데 뒤에를 모른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단순하게 무선으로 표집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미스터 트롯 3 이야기를 드렸고, 점점 그 6월 3일 대선일이 돼서는 제가 그 대선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표를 수집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렸죠. 자, 아직도 이제 6월이니만큼 제가 다시 한번 그 국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무선 표집은 뭐냐면 정말 단순하게 표를 이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이 표본, 그 사람을 대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은 당으로 보시고 그 당의 구성 요소들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Everybody. 자, 그래서 표본에 속할 확률을 동일하게 주는 거다. 그래서 A당에 누가 나와도 되고 B당에 누가 나와도 되고 뭐 출마하는 거는 돈만 있으면 솔직히 자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층화 표집이다. 자, 모집단의 규모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서로의 이질, 말이 너무 어렵죠? 결론은 뭐냐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이질,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자, 모집단. 자, 보시면은 힌트가 문제에 그대로 있어요. 모집단, 그리고 규준 집단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집단인데 규준. 자, 규모가 모집단의 여기 구성 요소들이 자, 표본 추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구성 요소들이 어쨌든 그 안을 이야기하는 그 구성 요소들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도 똑같이 모집단입니다. 자, 모집단일 때, 자, 규모가 서로 다르대요. 자, 규모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서로 이질적인 하위 단위, 말이 어렵다라고 치면 서로 다른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있을 때, 구성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다 똑같은, 그러니까 당이라고 치면 뭔가 저희가 알고 있는 큰 당들, 정말 뭐 더불어민주당이랄지 국민의힘이랄지 이거는 누구나도 들어본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희가 그 뒷번호로 갈수록 처음 들어본 당도 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의 규모가 서로 다를 때 서로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층이 나뉘어져 있다. 층화 표집이다. 그리고 모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여긴 동질, 같은 게 포인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층. 자, 층이 나뉠 때 아파트도 층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건물 같은 거 보실 때. 서로 이질적인 거죠. 층이 다르잖아요. 자, 그리고 집락. 집을 모인대. 모일 낙자를 써서 서로 동질적인 하위 단위로 보고 국회의사당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이 다르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미스터 트롯 3를 이야기한다면 자, 다 무슨부에서 다릅니다. 자, 그렇지만 대표에서 탑 7, 탑 3 진선미 가렸고요. 자, 그랬을 때 얘네 자체를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사람, 그죠? 미스터 트롯을 대표하는 그 자체를 표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김용빈이가 진을 했다라면 김용빈이 미스터 트롯을 대표하는 이 방법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짐락이다라고 하면 지붕을 그려주시면서 동질적인 단위로 보고 뭐 또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이 이 집단을 대표하는 것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것 짐락 표집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와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 비확률 표집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4년 2회차에 신출이지만 뭔가
여태까지 확률 표집을 물어보다가 생뚱맞게 비확률 표집을 나름대로 신출 변형해서 내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신 분들은 정말 이론의 대가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도 빈출로 만나고 갔지만 이 문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단층집 단층집 그렇게 외우고 가시다가 비확률 표집은 뭐라고 써야 되지? 라고 해서 진짜 좀 당황스러웠을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가 보시면 암기팁에 한눈 팔편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자, 한눈 팔편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이성의 눈을 돌릴 확률, 그런 이성을 만날 확률은 정말 비확률적입니다. 오히려 정말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 확률이 더 높지, 한눈 파는 남자는 정말, 이건 정말 할 말이 없죠. 한눈 파는 또 여자는 또 어떻고요. 이거는 진짜 아니다. 그래서 해바라기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할당 표집, 한눈 팔편의 할입니다. 할당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자, 모집단을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뉜다. 자꾸 그 뭐 하위 집단이니 무슨 표본이니 요소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의 그렇게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도 각자 맡은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뭐 영업부, 그다음에 뭐 CS팀, 인사팀 이렇게 나뉘듯이 몇 개의 집단으로 나뉘고 그 표집수를 임으로 배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을, 할당량을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표집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예를 들 때 미스터 트롯에서 다 팬층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희 그 진선미 가려내려고 그 전화로 해가지고 전화나 문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번호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집수를 임으로 배분하는 거. 자, 그리고 눈덩이 표집은 저희가 정말 생각하는 그 눈덩이 맞습니다. 눈탱이가 아니고 눈덩이다. 그래서 초기 대상자에 대상자를 추가하는 거죠. 저희가 눈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밑에를 한 다음에 지탱할 밑에를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위에를 이렇게 얹어두듯이 초기 대상자가 있을 때 그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편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단 표집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자가 조사 목적에 맞게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 판단이기 때문에 뭔가를 판단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확률적인 거 있죠. 자, 그런데 주관적으로 자기 사심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합당하지 않다, 비확률적인 표집이 되는 겁니다. 자, 편의 표집은 뭐냐면 연구자의, 저희가 편의점을 왜 가죠? 가깝기 때문에, 물론 대형마트가 더 싸다는 걸 알지만 가기에는 좀 거리가 있고 집 앞에 편의점을 가는 거다. 편리하게. 그래서 편리대로 임의로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판편은 판단, 조사자든 연구자든 뭐 그런 거는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조사 목적에 맞게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라는 게 포인트. 편의 표집은 연구자의 편리성대로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판단 표집과 편의 표집의 이런 핵심 키워드를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너무 길어서 다 적지는 않았지만 핵심 저희가 볼 수 있는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표집 절차의 오류가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표집 절차의 오류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 답안을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확 익숙하지는 않다. 이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정규 분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고, 제가 그때 뭐 인절미 만드는 방법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저희가 노래 강사로서 또 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완곡. 일단 완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노래가 좀 들을만 해야겠죠? 자, 그랬을 때 절면 안 된다. 절면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곡법 정규분포의 모양으로 저희가
그 음치이신 분들 보면 한음으로 부르거나 아니면은 정말 낮게 음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박치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이 음의 높낮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팽팽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모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래방 기계가 측정을 하겠죠. 점수가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 완곡법이다. 노래를 완곡해야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절미법은 뭐냐면 이제 절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꼬리 밑자라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편포가 모양이 이렇게 쏠리는 경우에 음이 이렇게 막 쏠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꼬리를 잘라주는 법. 우리 노래방에 가면은 그냥 이제 아니다 싶으면 노래를 그냥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꺼버리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면적 환산법 좀 말이 길죠. 면적 환산법이다. 자, 그래서 이 점수의 백분위를 찾아서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Z점수, G점수를 찾는 방법이다. 그래서 면적 환산법이 조금 이제 외우는 게 난이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점수의 백분위를 찾아서 뜬금없이 백분위가 나오고, 자, 해당하는 G점수를 찾는 법이다. 그래서 면적의 환산이기 때문에 뭔가 분포된 점수의 백분위를 찾아서 G점수를 찾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외워주시고, 이 문제가 이제 최근 동향이라고 하면 24년, 23년이 이제 가장 저희가 봐야 되는 최근 애들이고, 자, 이제 22년 애들은 저희가 22년, 21년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정말 연습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24년에 나왔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19년 3회차에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좀 나올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이제 가져가셨으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문제입니다. 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규준과 준거에 대한 문제를 싸잡아서 저희가 지금 키워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의 의미를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지금 21년 1회차, 3회차 이렇게 동시에 나오고 19년 2회차에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19년을 따로 보지 않는 만큼 더욱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준 참조 검사는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상대평가이다 라고 해서 각종 심리검사가 이제 들어가고, 준거 참조 검사는 준거는 뭔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타인이 아니라 개인의 점수를 기준 점수와 비교하는 평가의 절대평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되,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 점수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국가 자격 시험, 저희 준비하고 있는 직업 상담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희가 19년 2회차에는 이 차이점을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규준 참조는 점수를 다른 타인과 비교를 하는 거라면, 자, 보시면 준거 참조 검사는 개인의 점수를 다른 기준이 있다. 딱 그 명시되는 커트라인과 비교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차이점이고, 얘는 각종 심리검사, 그리고 준거참조 검사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가 자격시험,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준거 장면에 따른 분류 중 축소 상황 검사, 모의 장면 검사, 경쟁 장면 검사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21년 3회차에 나오고 19년에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9년에 나오는 문제들과 그리고 최근에 나오지 않은 문제들 저희가 유심히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축소 상황 검사는 실제 같은 상황이지만 과제나 직무를 축소해서, 말 그대로 축소해서 제시하고 수검자가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관찰한다. 자, 실제적으로는 하는 업무나 직무가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 장면은 실제와 같은 장면을 만들어서 수검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검사이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모의고사 같은 거 수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와 같은 장면을 만들어서 이제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시간까지 재가면서 실질적으로 수능과 같은 체험을 해보는 거.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는지를 행동과 관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검사다. 자, 경쟁 장면은 뭔가 누군가가 경쟁을 하겠죠. 자, 작업과 장면이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희가 뭔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똑같은 상황을 제시해주고 자, 이런 장면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뭔가 같은 그룹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명이서 하는 그런 토론 면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상대방과 경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준거 장면에 따른 축소 상황, 모의 장면, 경쟁 장면, 저희가 한 글자 한 글자씩 축소, 모의, 경쟁 장면 해서 말을 매끄럽게 만드시기만 한다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규준의 종류 중 발달 규준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해서 25년 1회차에 나와서 1번 문제로서 굉장히 동공을 흔들리게 했던 문제입니다. 자, 정신연령 수준 굉장히 유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정말 유아기 때 너 진짜 정신연령이 진짜 몇 살이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학년 수준 그리고 학년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절로 서열이 생기더라. 그래서 발달 규준, 정말 그 발달의 연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너 진짜 유아 연령이구나 하면서 정신 연령 수준, 학년 수준, 그리고 나서 그 학년에서도 뭔가 고학년이 되면 어느 정도 서열이 생긴다. 그래서 규준의 종류, 발달 규준의 세 가지 쓰시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 이 기준이 판단할 때 참조로 사용하는 것을 준거라고 한대요. 자, 개념 준거와 실제 준거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25년 1회차에서 만났을 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념 준거와 실제 준거 어떻게 말을 좀 이렇게 풀었으면 될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 이건 특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일반 능력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하면서 있는 지능, 없는 지능 그냥 다 꺼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개념이라고 하면 뭔가 이론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개념을 알기 위해 이론서도 사는 거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답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있어 보이게 나왔어요.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준거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게 쓰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준거를 알고 또 이제 규준이라는 말, 지금 저희가 이 1단계에서는 지금 준거와 이 규준에 대한 모든 것, 이 파트 1에서는 이 문제들을 다 심어놨는데 자, 규준이라는 말이 뭔가 기준과 같은 비슷한 어조로 쓰여서 저희가 헷갈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되는 것을 준거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가 말했습니다. 그 기준과 그리고 준거 참조 검사에서 저희가 앞서 봤던 6번에서 봤던 문항이 생각이 난다. 자, 준거 참조 검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점수와 이렇게 저희가 응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기준 점수와 비교를 해서 대표적인 예가 국가 능력 시험이 있었고 규준은 자, 저희가 뭐 집단 내 규준이다, 무슨 규준이다 해서 뭐 표표백이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타인과 비교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문항에서 좀 힌트를 얻어가고 이론을 얻어가시자. 자, 그래서 굉장히 보릿고개 시절에 나왔던 문제인데 마치 2025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마치 신출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개념 준거라는 것은 자, 뭐 연구자가 연구를 통하든 말든지 간에 이해하고자 하는 저희가 이론적 기준이다라는 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이론으로 딱 그 개념이라는 게 명명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거 연구를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칠판이에요. 왜 칠판이니? 라고 했을 때 아니 칠판이니까 칠판인데 갑자기 그 대장금 대사 기억나시나요? 홍씨 맛이 나서 홍씨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론적 기준으로 실제로 측정이 불가하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증거는 뭐냐? 자, 연구자가 이 개념 증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실제적인 기준으로 개념 증거를 측정 가능한 형태다.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연관이 있으면서도 거의 대조적인 형태를 많이 이룹니다. 얘가 이론에 이르렀다면 뭔가 실제는 실제적으로 쓰여 먹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실제적인 기준으로 개념 증거를 측정 가능한 형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신출은 아니었지만 뭔가 낯선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의미와 이런 파악을 하면 일반 지능적으로 뭐라 써도 맞게 해줬을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더라면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필검사에서 평정이 요구되는 관찰하는 방법을 할 때 채점자나 평정자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의 유형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20년 3회차에 나왔던 문제로 채점자와 평정자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다라고 했는데 뭐 평정자 이런 거를 잘 몰라도 감정, 뭐 평가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용의 오류, 후광의 오류,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인데 자, 너무 후어서 문제고 너무 주관적이어서 문제고 너무 이도저도 아니고 딱 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 자, 그렇다면 한번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을 넘어서 관용까지 채점자가 일반적으로 후하게 점수를 주는 성향이다. 저희는 진짜 관용의 오류를 범해 주실 우리 채점자님을 굽구하고 있습니다. 자, 후광 효과의 오류는 뭐냐면 저희가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라라 막 이런 노래 하잖아요. 후광 효과는 자, 채점자가 느끼는 수검자의 특성 인상. 어머,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 그래서 토대로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채점이나 평정에 영향을 주는 오류이다. 그리고 중앙집중 경향의 오류는 평정 점수가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점수를 피하고 중앙 부분에 모이는 영향이다. 그래서 딱 중립을 지키는 유형, 중앙 집중 경향에 오르다라고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3회차에 나오고 지금 저희가 얘는 지금 5년이 되도록 그 뒤로 자취를 감췄다. 그래서 이런 문제 특히나 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이게 뭐 규준이다 뭐다 이런 비슷한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자리가 남아서 그래도 좀 나올 만한 애를 파트 1으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 저희가 키워드를 이제 심리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필검사 그리고 심리검사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